자, 좋습니다. 저희는 22페이지. 22페이지면 진화론까지는 아마 그럼 자연선택설까지는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진화의 예시를 아마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써볼게요. 진화의 예시들. 교재에 나오는 순서대로 말고 제가 생각나는 순서대로, 이제 기억나는 순서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진화론 다 학습이 돼 있다고 가정하고 조금 중간에 끊겨서 애매한데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예시는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크게 쓸게요. 조금 더 크게 쓰겠습니다. 진화론의 진화설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윈섬이라고 하는 곳에 핀치새라는 애들이 있어요.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핀치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참새 같은 애들,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조그만 애들. 그 다음에 다윈섬은 그 진화 이제 자연선택설의 다윈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했었던 섬이고, 이 다윈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오세아니아 위쪽에 놓여져 있는데 됐고요. 이 섬의 어떤 특징들은 이런 형태로 제도라고 부르는데 섬이 여러 개가 뭉쳐 있는 듯 흩뿌려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섬과 섬 사이의 거리는 한 2-3km 정도 돼서 이런 참새 같은 애들이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다윈 아저씨가 이제 이 연구를 하려고 이 다윈섬에 가보니까 핀치새들이 있는데 각 섬에 살고 있는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이 놀랍게도 새 얼굴입니다. 그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각 섬마다 좀 많은 애들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좀 이제 부리가 좀 뭉툭하고, 누구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누구는 뭐 뾰족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왜 그런가 봤더니 각 섬마다 이 핀치새가 먹을 수 있는 이 먹이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섬은 예를 들어서 열매를 먹기가 좋다. 어디는 뭐 벌레를 쪼아 먹기가 좋다. 어디는 선인장에 있는 어떤 그 꽃의 어떤 그 꿀을 빨아먹기가 좋다. 그렇게 다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핀치새들은 각 섬의 환경에 맞춰서 각 섬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 더 적합한 부리 모양이 있었고, 그 부리 모양들이 자연 선택 받아서 각 섬에서 이제 좀 이제 발달한 부리 모양들이,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들이 다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다윈섬의 핀치새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좀 학생들마다 조금 뭔가 매끄럽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 섬, 그럼 핀치새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 섬에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좀 배경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공상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들은 처음에 이 다윈섬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이 섬들에 풀리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은 그냥 태풍에 휩쓸려 온 거예요. 갑자기 뭐 개소리야가 아니고요. 과학적인 정설이에요. 과학계에서 추론하는 정설입니다. 실제로 태풍이나 아니면 어떤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은 생물들은 많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이 열매가 많은 섬에 처음부터 이런 뭉툭한 부리 모양이 살고 있었냐? 아니죠. 뭉툭한 애도 오고, 뾰족한 애도 뭐 구부러진 애도, 뾰족한 애도 각양각색의 새들이 왔는데 뭉툭한 녀석이 살기 좋아요? 얘네는 살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다른 섬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다윈섬에서는 핀치새들의 종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제가 이제 이야기할 두 번째 예시는 그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있습니다.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적혈구는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적혈구 이렇게 납작한 원반 모양. 스카치 캔디처럼 생겼습니다. 정상의 어떤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적혈구가 하는 일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산소를 운반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 인간들은 이렇게 산소를 잘 운반해 주는데 문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 사실 병은 걸린 건 아니고요. 유전병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통합과학 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DNA가 있고 그것으로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드는데 결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린 사람들은 이 적혈구를 이렇게 나는 모양으로 만들어요. 뾰족하게. 그럼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산소를 운반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뇌로 산소를 잘 공급하지 못하고 그냥 만성적으로 빈혈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냥 물어봅시다. 정상 유전자와 비정상 유전자, 정상과 비정상 중에서 생존에 더 적합한 건 누구예요? 정상이겠죠. 비정상인 분들이 좀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도시 문명 말고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아프리카에 가면 또 저런 게 있어요. 갑자기 하나 더. 말라리아라고 아마 들어보셨네? 말라리아라고도 하고 말라리아 모기라고도 하는데 말라리아 모기 어디선가 들어봤다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모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모기에 쏘이면 그 모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어떤 병원체, 병원균이 있어요. 이 녀석이 소위 적혈구에 기생해서 어떤 병을 운반합니다. 적혈구에 기생해서 어떤 숙주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가 잘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비정상 같은 경우에는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가 붙을 수가 없어요. 못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기들 중에서는 그냥 피를 쪽 빨아먹는 녀석들도 있지만 피를 쪽 빠는 과정에서 자기 배에 저장되어 있는 혈액을 조금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넣으면 저장되어 있던 말라리아가 같이 전염이 되니까 그런 녀석들을 말라리아 모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됐어요? 됐어. 자, 저희 교재에 좀 그림이 없어가지고 좀 죄송한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 말라리아 위수 지역이 있어요. 말라리아 모기가 잔뜩 기승을 하는 어떤 그런 범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과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기승을 하는 지역과 남모양 적혈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지역이 겹칩니다. 왜? 정상적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말라리아 모기가 기승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정상 유전자보다 이 비정상 유전자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존에 더 유리한 거죠. 이 사람들이 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높은 분포도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저만 넣나요? 저만 넣어요? 저만 넣어. 보시다시피 저는 좀 피하 지방이 많아서 그죠?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안 해주셔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는 맨체스터 지방에 맨체스터라고 하는 지방에 도시예요. 영국에 배추나방이라고 있습니다. 배추나방. 그런데 원래는 이 배추나방은 주로 흰색이었어요.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주로 흰색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 기둥에 요렇게 지의류라고 하는 소위 이끼예요. 이끼가 끼게 되고 배추나방들은 이 이끼에 붙어서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흰색인 녀석이, 굳이 내가 검은색 안 그리더라도 흰색인 녀석이 당연히 더 생존에 유리하겠죠.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맨체스터 지역은 이제 영국에 있는 도시고 대표적인 공업 도시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공업 도시로서 대기 오염이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끼가 당연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배추나방들이 어떤 흰색의 어떤 분포보다 검은색의 분포가 더 커졌다.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별거 어려운 거 아니고. 마지막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네. 일단 슈퍼박테리아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박테리아라고 하는 녀석, 세균이 있죠. 이 녀석한테는 인간은 항생제라는 걸 투여해서 세균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세균에 감염되면,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이제 그 병을 낫게 만들어요.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애들인데 박테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 녀석들은 세대, 이거 말로 하겠습니다. 세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얼마야? 한 30년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으로는 한 20년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사회적으로는 한 3, 40년? 점점점 늦춰지고 있지만 30년으로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30년에 한 세대가 반복되지만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2, 3분에 한 세대가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2, 3분마다 이제 계속 증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짧아. 그냥 화살표로 할게요. 세대가 짧다라는 건 그 돌연변이의 등장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확률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시행 횟수가 늘어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시행 횟수가 늘어나니까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조금 이렇게 좁쌀처럼 그리면요. 그죠? 원래는 그냥 정상인 애들. 제가 색칠을 안 한 녀석은 그냥 정상의 박테리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세대가 많이 거듭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연변이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돌연변이가 등장했더니 세균들이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떤 내성을 갖는 세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게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항생제를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생제를 투여하면 순차요. 항생제를 투여하면 다 죽일 수가 없죠. 내성 세균이 남죠. 그리고 그들이 또 원래 하듯이 2, 3분에 한 번씩 증식을 하기 시작하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녀석들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현재 요거는 이제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 현재 과학계에서 좀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더 문제가 되는 건 항생제라고 하는 게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항생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해봐라 라는 부분이다. 이 내용에서. 됐어요? 됐죠? 그죠? 이해는 되셨죠? 자꾸 지나간 아저씨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실제로 저번 주에 들어오셨던 이형대 선생님 그죠? 굉장히 살쪘다고 하지만 허약하신 분 작년에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됐었어요. 미친놈이에요. 이상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버릇 구라가 아닙니다. 작년에 한 9월쯤인가 봐요. 작년에 한 9월 말쯤 한 9월 중순쯤에 제가 뭐 선생님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 이제 조금 또 요것도 또 그냥 좀 딴 얘기지만 저는 생김새랑 다르게 술을 잘 안 마셔요. 생긴 거는 졸래 마시게 생겼지만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자리가 한 번 있으면 빼지 않는 정도. 근데 지나가신 그죠? 돌아가신 이영대 선생님 술에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4번을 마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주량으로 얘기하면 사실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 한 번 예전에 둘이서 엄청 많이 마셨어요. 둘이서 한 6병을 마셨어요. 거의 이제 한 새벽 한 4시쯤. 그러고 이제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또 마셨대. 저는 그거는 도라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갑자기 죄송하고요. 상스러운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저번 작년에 한 9월 중순쯤에 어쩌다가 제가 한번 한잔 하시죠? 라고 했더니 빼는 거야. 그 술에 미친 아저씨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대. 그 박테리아 이름이 있었었고 포도상 모식인데 기억이 안 나요. 감염됐대. 그래서 나는 개드립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딱 요거 배울 시간이잖아. 중간고사. 그래서 지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출강하는 학원 가서 만났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지만 그 아저씨의 이 가녀린 팔, 그죠? 가녀린 팔 그리고 이렇게 환부가 있는데 좀 징그러워요. 고름으로 막 이렇게 있어 환부가. 그래서 뭐야 이게 진짜네요? 그랬더니 당연히 진짜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병원 가면 그냥 얘는 박테리아니까 항생제 내성이잖아.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니까. 그래서 원래는 항생제 투여하면 낫는 거야. 고름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항생제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주변을 빨간 약으로 그냥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빨간 약은 다 죽이거든요. 빨간 약. 이제 뭐 과학적인 원리를 여기서 설명할 거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그걸 굳이 열어서 보여주니까 개 징그러운 마치 괴물로 변할 것 같은 그런 형태 주변에 빨간 약을.
덧칠해서 커지지 못하고. 이거 진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아요? 그랬더니 그냥 자연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간 그죠? 빌빌거리고 댕기시더라고요. 갑자기 딴 소리 있고요. 죄송하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죠? 저희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슈퍼박테리아 예시까지 대표적인 이제 그 생명체들이 환경이 변화하고 그것에 적응한 예시 말씀드렸고 밑에 나도 복사해왔죠? 이렇게 붙여놨고 23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지구의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 X 치세요. 죄송합니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빠졌습니다. 네, 뺀다는 걸 깜빡하신 것 같아요. 좀 넘어가고 24페이지. 근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생물 다양성 설명 안 하셨나요? 아예 진화 이야기하면서? 아니 왜냐면 제가 다른 학원에서 그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진화 얘기하면서 바로 생물 다양성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시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왜 이때는 안 했대? 일부러 조금만 하고 넘기고 아니겠죠? 그죠?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꼬였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생물 다양성인데요. 이거는 이야기할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소단은 생물 다양성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생물은 당연하게도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뭐 그 당신들의 어떤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물은 다양해야 되는데 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은 뭐야? 그냥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큰 거야. 당연히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이는 비유전적 변이가 아닌 유전적 변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이 많을수록. 유전적 변이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성생식. 그렇죠? 그리고 돌연변이 이런 거 있었죠? 원인을 물어보면 원인을 앞에 진화론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많으면 돌연변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유성생식을 해서 유전적 변이가 늘어나면 유전적 다양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론 여기 우리 저 포함해서 아마 15명, 16명 과학을 좋아하는 모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학을 배우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유전적 변이는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의 원인은 유성생식이죠.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뭔 거야? 부모,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내가 와이프랑 이제 자식을 낳으면 그 녀석은 나랑 같은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잘 활용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아니 쌍놈 새끼야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구야? 누굴 닮은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딱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유성생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입니다. 당연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형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저도 가졌을까라고 판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딱 말씀을 드리세요. 당연히 아닌 거예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다른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돼요.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보시면은 뭐 읽어보시면 그죠? 2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요. 대신 25페이지 체크박스 어그 25페이지 체크박스 25페이지에 체크박스에 종 다양성을 보면요. 두 가지 상황이 있네요. 정확한 숫자를 쓰진 않겠지만 뭐 A, B, C, D 이렇게 어떤 여러 종이 있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뭐 6, 4, 5, 7 만약에 3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유전적인 어떤 종 다양성이 더 큰 것은 나의 환경이다라는 거. 한 마리씩 있다고 해서 그걸 다양하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을 예시로 드는 게 사실 많이 조심해야 되지만 그 조심한다라는 거는 뭐 존중의 의미보다는
인간은 완전히 자연적인 형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어떤 도시에서 살고 사회적인 어떤 동물이니까 조금 예외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인종이 다양한 국가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답하겠지. 여기다 대고 아니 저기 TV에 보면은 뭐 알베르토 씨도 나오고 뭐 조나단 씨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하나씩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분들이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인종이 다양하다. 어떤 가치를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과학적인 사실만 판단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진 않겠죠? 그죠?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환경이 조금 더 종이 다양한 환경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얘도 다양한 생태계가 있어야지 어떤 생물들의 어떤 다양성도 보장이 된다. 뭐 그냥 숲도 있고 사막도 있고 물론 사막에서 애들이 살기는 쉽지 않지만 뭐 어떤 갯벌도 있고 늪도 있고 초원도 있고 사바나도 있고 바다 환경도 있고 호수 환경도 있고 등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자, 25페이지에 오른쪽 노트에 서식지 단편화에 따른 로드킬. 자, 이것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간편하게, 이제 간편하게. 정말 단순하게 예시를 들자면요. 어떤 A라고 하는 그냥 녀석, 그냥 부르겠습니다. A라는 어떤 생명체에 서식지가 있다면 이들이 진짜 이 서식지 면적에 딱 골고루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들은 중앙에 몰려서 살고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넓은 교실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교실을 거의 다 찰 정도로 그쵸? 학생들이 조금 수가 있지만 제 경험상 만약에 이런 교실에서 3명 수업한다. 그러면 한 새끼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 뒤에 앉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이니까 빼고 어떤 새끼라고도 죄송하고요. 서식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들이 주로 중앙에 몰려서 살 거예요. 가장자리에서 막 많이 바글바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에 의해서 이 서식지가 좀 분리되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살고 있는 실제 서식지는 더 좁아진다. 즉 분리된 면적만 제가 빨간색으로 뒤꿈치는 요 면적만이 어떤 서식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숫자로 예를 들자면 원래 100만큼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0만큼의 서식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절반 50, 50으로 나눈다고 해서 100에도 원래 한 80만큼 살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을 50, 50으로 나눈다고 해서 만약에 40과 40으로 나눈다고 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간편한 숫자를 예시를 든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2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여기는 설명할 게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종 다양성의 중요성. 그렇대. 그지?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있고 낮은 생태계가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구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메뚜기가 왼쪽 생태계에서 메뚜기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럼 개구리 죽는 거야. 메뚜기 입장에 뱀의 입장에서 왼쪽에 뱀의 입장에서 만약에 메뚜기가 들쥐가 사라진다면 뱀 입장에서 뭐야 오늘은 왜 들쥐가 없지? 개구리랑 토끼를 먹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쥐가 더 좋은데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짜증은 나겠지만 근데 오른쪽 상황에서 만약에 뱀 입장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먹을 게 없습니다. 뱀도 다 사라진다. 라는 걸 여기까지 단원에서는 그렇게 좀 간편하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그 2의 뒷단원에 보면 어떤 그 생태계 다양성 거기 단원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좀 단순한 상황에서도 회복되는 과정들을 또 배울 겁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냥 간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페이지 읽어보세요. 학교에서 나중에 외우라고 하면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27페이지 부분은 그러니까 통합과학 1으로 치면 1단원 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뭐 길게 설명할 건데 딱히 없습니다. 좋아요. 저희는 과감하게 쭉 넘겨서요. 43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싹 지울게요. 자, 3페이지.
그냥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우진 않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요거 지금 한 30분 이야기하고 뒷타임 한 50분 정도 더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화학 부분.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고요. 여기 부분에 산화환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산과 연기 중화 반응 이 화학 파트가 통합과학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과학 2에서는요 사실상 산화환원 산과 연기 말고는 즉 산화환원과 중화 반응 이 화학 파트 말고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건 없어요. 저번 주에 했었던 지질 시대가 어렵나요? 그게 어렵다면 진짜 죄송해요. 앞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러진 않을 거야. 외우는 게 짜증나냐랑 별개요. 그쵸?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진화 조금 읽어보고 생각할 건 있지만 뭐 한번 그죠? 별거 어려운 건 아닐 건데 여기 산화환원 파트부터는 조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일단 바로 봐볼게요. 다른 말은 됐고요. 이 산화와 환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면서 좀 들어봤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이라는 반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산화를 설명하면 굳이 환원을 설명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산화를 정의하는 건 세 가지로 정의할 거예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녀석이 산소를 얻는 반응.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표면적인 산소를 얻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녀석이 수소를 잃어버리면 수소를 잃는 반응을 우리는 또 산화라고 불러요. 일단 기호도 보고 간략하게 표현해볼까? 산소를 얻으면 그냥 플러스 5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잃는 거는 마이너스 H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불러요. 환원을 굳이 써야 될까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산소 얻거나 환원은 산소 잃거나 수소 얻거나 전자 얻으면 전자는 E- 이렇게 써줍니다. 이제 앞으로 전자를 이렇게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거나 전자를 잃으면 그것을 산화 반대로 산소를 잃고 수소 얻고 전자 얻으면 환원입니다. 됐죠? 그죠? 충분히 반복한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수소를 잃으면 산화야.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산소도 얻고 수소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OH를 얻거나 그러니까 산소도 얻고 수소도 동시에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론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절 믿으세요. 절대 안 나오고요. 그렇게 산소랑 수소를 동시에 얻거나 즉 우리 입장에서 산화환원을 판단하기에 애매한 건 통합과학 범위가 아니에요. 통합과학에서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기서 이과 선택해서 고2 때 화학 과목 선택하면 그때 가서 배워요. 그때 가서 배우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통합과학에서 그리고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통합과학에서는 산소와 전자와 관련돼서만 산화환원을 설명하는데 수소는 왜 쓴 거야? 알아두면 좋으니까. 수소 입장에서 봐도 별거 어려운 건 없고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니까 써놓은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산소를 얻는 건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 CO2가 되었다. 어떤 이런 반응이 있다면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CO2,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해볼게요. 수소를 잃는 건 C2H4라고 하는 어떤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안 나올 거야. 그런데 뭐 에틴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몰라도 돼요.
이 녀석이 C2H2가 되면서 H 두 개를 내보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의 수소를 잃고서 산화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잃는 거는 예를 들어서 ZN 이름은 아연이고요. 아연이 ZN E+, 그리고 전자 두 개.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보내면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 잃어요. 산화됩니다. 됐죠? 그죠? 그런 거야. 뭐 이거 가지고 우리 깊게 고민할 게 있으니까 뭐 처음 예시 든 거니. 그죠? 좋아요. 산화되는 것의 예시. 환원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예시를 뭐 따로 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환원에 대한 예시만 따로 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산화환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연습을 우리가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쭉 제가 반응식들을 써보면서 연습을 할 건데, 요거 그냥 제가 여기 지금 수업 들어와서 한 30분, 한 40분 조금 안 되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마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지만, 괜찮아요. 전화 안 받는 거야.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개수 채울 수 있어요. 개수가 뭐야? 이런 거 아니 이런 건가요? 개수 이게 반응식의 숫자 채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구리가 산소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었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앞에 숫자를 써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개수라고 하고요. 몇 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수를 채우는 방법은 중딩 때 배울 때 뭐 미정계수법 막 그 다음에 뭐 그냥 채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진짜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냥 채운다의 원리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다 해봅시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반응물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생성물,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 합쳐서 그것을 생성물이라고 하는 거야. 반응 전후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응 전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이 반응식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는 구리랑 산소밖에 없어요. 됐죠? 채우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구리가 일단 먼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하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산소를 보니까 두 개 있네. 얘네 둘이 같아야 돼. 그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산소가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다가 몇을 씁니다. 2를 쓴다. 그래서 앞에다가 2를 쓰는데 요 앞에다 2를 쓴다는 거는 얘도 2를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앞에도 또 2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건. 조금 더 연습해볼까요? 일단.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거는 산화구리가 탄소와 만나서 구리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됐어요. 한 30초 드릴게요. 개수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초. 30초도 아니야. 10초. 개수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일단 나눠. 그지? 나눠요.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는 구리, 산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네. 문제 없어. 산소가 하나 있네. 근데 여기 두 개 있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앞에 2를 쓰는 거야. 뭐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그죠? 여기다 2를 쓰는 거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2를 쓰는 거야. 그런데 얘도 두 개가 됐네. 그럼 얘도 몇 개 돼야 돼? 두 개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탄소를 채워내니까 1, 여기는 1. 그럼 문제 없네. 끝난 거죠. 되셨죠? 그죠? 혹시나 몰라서, 그죠? 지금 너무 쉬워서 갑자기 잠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걸 왜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대표적인 반응식들 몇 개 쭉 써볼게요. CH4,
O2, CO2, H2 되는 거. 그 다음에 O2. 얘는 이름은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프로판가스라고 하면 더 익숙할 것 같은데 그것도 뭔지 모르는데요. 그럼 이제 알면 돼요. 이제 알면 돼.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야? 불이 이산화탄소, 그죠? 그랬더니 산화물이 검은색 탄소. 그리고 Fe2O3 산화철, 그리고 일산화탄소, 철, 이산화탄소. 자, 이 네 마리 포함해서 6마리. 개수 제가 얘네 둘은 채웠죠? 4마리는 개수로 한번 채워주시고요. 저 6마리 누가 산화됐나 누가 환원됐나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살짝 드릴게요. 한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고민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써보세요. 누가 산화됐느냐 환원됐느냐, 그 다음에 개수도 채워보고 한번. 중요한 건 틀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내일 시험 보나요? 아니에요. 틀리면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냐 살리냐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는 거를 물론 기분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들어온 기분을 원동력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우리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요게 딱 6가지. 내신 때 학교에서 알려주는 필수 애들이에요. 여기다 추가로 몇 개 더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H8 C3, H8. 왜 C는 3고 H는 8입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입에 붙었어요. C3H, H라고 하는 게 더 C3H8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C3H. 마지막 거는 개수 채우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니까 일단 두고 나머지 먼저 개수 채우고 산화환원 누가 산화환원 됐는지 찾는 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마지막 거 개수도 별거 아닌데 하면 뭐 그런 거고요. 그렇죠? 좋은 거고요. 이름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강찬씨, 곽다은, 박세현, 박시현, 박지훈, 성아인, 양예주, 오지우, 우유빈, 이하정, 진건, 진보민, 홍수무, 이채은,
자, 1분 뒤에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칠판에. 1분 뒤에.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얘네 두 개는 저희가 개수는 채웠으니까 산화환원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 산화환원을 누가 산화됐느냐 환원됐느냐를 찾을 때 우리가 왼쪽에서 산소랑 수소,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으면 산화다, 또 산소 잃으면 수소 얻으면 환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랑 수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던 거야. 전자도 있었지만 얘는 이제 조금 깊게 얘기하자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응식에서 표현을 안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산소랑 수소는 반응식에 다 표현이 돼 있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응식에서 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쪽짜리 반응식이라고 해서 일부만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로.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로 결론은 뭐냐면 전자의 움직임만으로 산화환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 단원의 최종 목표예요. 지금은 일단은 산소, 수소로 찾자 이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됐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산소랑 수소를 기준으로 산화환원을 찾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산소, 수소 아닌 애들을 체크하는 거야. 어떻게? 산소, 수소 아닌 애들 구리 원자, 구리 원자 됐나요? 그러면 구리 원자가 산소, 수소를 잃거나 하겠지? 그래서 구리가 산화구리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산소를 얻은 거니까 산화. 그러면 산소는요, 요거는 표기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저처럼 그냥 빈 공간에 화살표를 해도 되고 선생님들마다 그냥 차이가 있어요. 요렇게 된다고 해도 돼.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렇게 하면 산화구리 쪽으로 화살표를 그으면 우리가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산소는 본인 스스로를 다 잃어버려서 환원된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납득이 되시겠죠? 본인 스스로를 다 잃어버린 거야. 산소는 환원되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는 구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라는 원자의 종류가 바뀌진 않아요. 탄소도 탄소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자,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면서 산소 잃어버려서 환원된 거고요. 탄소는 산소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서 산화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여기까지 브레이크 걸린 거 없죠? 개수는 그냥 제가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C, H 4개, H 4개 되려면 2개. 그럼 여기 5가 총 몇 개? 우리 아까 여기 1을 채운 거야. 쓰진 않았지만 5가 총 4개. 그러면 얘도 앞에 2를 써줘요. 산화환원 판단할 때는 탄소 가지고 있는 CH4, 탄소 가지고 있는 CO2 걔네 둘을 짝지어줍니다. 그러면 CH4는 이름은 메테인인데 CH4는 수소 잃고 산소 얻어서 산화. 산소는 물이 되면서 환원 된 거고요. 프로페인을 연소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 3개 앞에 3을 써. H 8개 그런데 8을 쓰면 안 됩니다. 두 묶음씩 묶여져 있으니까 4를 써줘요. 그러면 반응물의 생성물의 산소 개수가 생성물의 총 산소 개수가 정해졌죠? 10개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5를 쓰는 거예요. 됐어? 그쵸? 그럼 가는 거야. 그러면 C를 가지고 있는 녀석 C3H8이 CO2로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 얘는 산소 잃어버리고 수소 얻었으니까 환원. 산소를 잃어버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총 산소가 10개. 여기는 총 산소가 4개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죠? 막히면 개별적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화요일에 그죠? 저녁 시간에
저보다 조금 더 넉대대하게 생긴 아저씨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산화구리. 저한테 하셔도 되고 그 아저씨한테 하셔도 돼요. 구리가 산화구리 될 때 뭐야 뭐 하는 거야? 말하다가 이상한 짓거리 했잖아. 개수 채워야죠. 구리 하나, 구리 하나. 탄소 하나, 탄소 하나. 그런데 산소 두 개? 그럼 이 앞에다 2를 쓰는 거예요. 산소 두 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구리가 두 개 됐기 때문에 구리도 2를 써줘야죠. 그 과정에서 구리가 산화구리 됐으니까 구리의 산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되면서 환원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러면 곤란해. 그럼 앞에 있는 애가 산화되는 거네.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죠? 반응식을.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혹시 계수 잘 채워졌나요? 마지막 거 계수는 일단은 써보자면 FE가 두 개고 여기 2를 써요. 근데 여기서 막혀. 왜 막히냐면 산소가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완성되지 않은 계수가 두 개예요. 그러면은 채울 수가 없죠. 두 번째로 탄소도 채워야 되는데 계수가 안 채워졌어. 그래서 채울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빨간색 쓸게요. CO5의 계수와 CO2의 계수는 같아야 돼. 이해되세요? 탄소도 한 개, 여기도 탄소도 한 개니까 얘 계수가 만약에 X라면 이 녀석의 계수도 X여야 돼요. 그래서 반응물에 들어있는 산소의 총 개수는 3 플러스 X, 오른쪽에 들어있는 산소의 총 개수는 2X 해서 X는 3이야 라고 채우는 게 정석인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방정식까지 세우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1부터 넣어. 괜찮아.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방정식을 세우나 엄청나게 복잡한 반응식이 없기 때문에 방정식을 세우나 1부터 넣나 최단거리가 없어요. 둘 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누가 더 최단거리다가 없습니다. 1을 만약에 넣어보면 총 4개, 총 2개. 아니네. 2를 넣어보니까 5개, 4개. 아니네. 3을 넣었더니 6개. 됐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나중에 중간고사 여기 보통 중간고사 버립니다. 중간고사 볼 때에는 외워놔야지 반응식. 그냥 반응식을 깡으로 다 외울 거. 그 프린트에 있는 거. 프린트로 학교에서 주거나 아니면은 배웠던 반응식 다 써서 달달달달 외울 거. Fe2O3가 Fe 되는 과정에서 산소 잃어버렸어요. 화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되면서 산소가 늘어났네. 산화. 됐습니까? 됐어요? 됐죠? 마지막 5분 안에 끝낼게요. 잠깐 5분 안에 끝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마지막 얘기할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요. 좀만 집중해 주세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산화와 환원은 하나만 일어날 수는 없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산소를 얻었다라는 건 이 우주에 없던 산소를 만들어서 얻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산소를 얻었다는 건 누군가는 잃어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산소를 잃어버렸다는 건 그게 우주에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한 번 더 풀어서 하면 내가 산화되었다라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환원되게 만든 거예요. 내가 환원되었다라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산화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산화되고 환원되는 것을 각자 산화제, 환원제라고 부를 건데 문제는 아저씨들이 정의를 짜증나게 해놨습니다. 산화제의 정의는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을 산화시키는. 됐죠?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산화제는 본인을 생각하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본인은 환원되면 산화제인 거예요. 본인이 산화되면 환원제인 거예요. 쭉 체크해볼까?
불이 산화됐네. 환원제. 산소 환원됐고 남을 산화시켰네. 산화제인 거예요. 한 번 더. 산화불이는 남을 산화시켰어요. 산화제. 탄소는 남을 환원시켰어요. 환원제예요. 잠깐. 그러면 산화제랑 환원제라는 물질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굴 만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굴 만났느냐에 따라서 CH4 이 반응식에서는 남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환원제. 산소는 산화제. 남을 산화시켰어요. 프로페인 남을 환원시켰습니다. 환원제. 아 힘들어요. 산화제. 남을 환원시켰다. 환원제. 산화제. 산화철. Fe2O3 산화철이라고 합니다. 남을 산화시켰어요. 산화제. 환원제. 말 자체 됐죠? 한 문장 진짜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쭉 보면 이거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O2는 한번 물어보는 거야. 산소가 산화될 수 있을까? 산소가 산소를 더 얻을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떤 고등 과학 범위에서도 뭐 O3라고 하는 오존도 있고 뭐 OF2라고 하는 이플로리나 산소도 있지만 통합과학 범위에서는 그런 짓거리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과학만 일단 이야기하는 거니까 산소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반드시 산화제로만 작용합니다. 됐어요? 산소는 반드시 산화제로만 작용합니다. 아닌 경우 없습니다. 통합과학 범위. 됐어요? 이해 안 된 거? 혹시 조금 더 보충 설명해야 되는 거 있어도 지금 얘기하면 뭔가 대역주행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